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놀라운 숫자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서 당뇨도 있고 거기에 관절까지 아프신 분,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서 골다공증 약도 함께 드시는 분, 이런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흔한 질환들인데도 제대로 알고 관리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은 드시지만 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병원을 안 가시는 분, 주변에서 이 약이 안 좋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임의로 약을 끊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각 질환이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셔도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질환, 고혈압.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질환은 단연 고혈압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60%에서 70%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70대 이상으로 가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고혈압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야 혈압이 높은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것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은 정원에 물을 줄 때 호스의 수압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수압이 너무 세면 호스가 손상되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높은 압력을 받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결국에는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원인입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은 뇌졸중,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은 심근경색이 됩니다. 이 두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에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장은 아주 가는 혈관들이 모여 있는 장기인데, 높은 혈압이 이 가는 혈관들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진행되면은 만성 신장 질환이 되고, 심하면 투석까지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눈에도 영향을 줍니다.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혈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다면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평생 먹어야 한다라고 해서 시작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갔으니까 약을 끊어도 되겠지 하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혈압약은 고혈압을 완치하는 약이 아닙니다.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시켜주는 약입니다. 약을 드시고 혈압이 정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약이 잘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지 고혈압이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생활 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소금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국물찌개, 김치, 젓갈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시면은 혈압이 수축기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금연, 절주도 혈압 관리의 기본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면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 가정에서 혈압을 자주 측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 앉은 상태에서 5분 정도 쉬신 다음에 측정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측정 결과를 수첩에 기록해 두시면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혈압의 정상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120 미만 이완기 혈압, 80 미만이 정상 혈압이고 수축기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그 사이인 120에서 139 사이는 고혈압 전 단계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은 병원에서 측정한 것보다 약간 낮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긴장이 되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을 베개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는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가면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혈압 측정이 더 정확한 본인의 혈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도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금주가 어려우시다면은 적어도 음주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환 당뇨병. 두 번째로 이야기할 질환은 당뇨병입니다. 65세 이상에서 약 30%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도 매우 많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이 혈액을 통해 전신의 세포로 전달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이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라는 방에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당뇨병은 이 열쇠가 부족하거나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고장나서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지방은 늘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온몸의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큰 혈관이 손상되면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눈, 콩팥, 발 등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당뇨병성 신장 질환은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떨어지면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치다가 심하면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은 혈당을 잘 관리하면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혈당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당뇨병 관리의 세 가지 기둥은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입니다.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밥, 빵, 면, 떡 같은 탄수화물이 바로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밥 양을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일에도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주먹 1개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 가볍게 15분에서 2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음. 매일 꾸준히 걸으시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으셨다면
고혈압약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용량을 바꾸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당이 잘 조절되니까 약을 줄여도 되겠지 하고 본인 판단으로 약을 줄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혈당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은 항상 사탕이나 주스 같은 간식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저혈당 증상이 느껴지면은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오래되면은 발의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작은 상처가 나면 본인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은 상처 치유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큰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발을 살펴보시고 상처나 물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발톱은 너무 짧게 깎지 마시고 일자로 깎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꼭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으세요. 정기적인 눈 검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최소 1년에 한 번 안과에서 안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에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은 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화혈 색소라는 수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당뇨병 환자분의 목표는 보통 6.5%에서 7% 미만인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을 고려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목표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이 수치를 확인하시면 본인의 혈당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환,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문제. 세 번째 질환은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65세 이상에서 약 50% 이상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고 비타민 D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문제는 종류와 양입니다. 콜레스테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은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완전히 막히게 되고 이것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걷어서 간으로 가져가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중성지방도 중요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상지질혈증도 고혈압처럼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높아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 버터, 크림,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줄이시고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 흔히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간에 안 좋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죠. 물론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없지만 스타틴은 수십 년간 연구된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 부작용보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셨다면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약을 드시면서 근육통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환, 골다공증. 네 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65세 이상 여성의 약 40%, 남성의 약 10%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까지 포함하면 시니어의 대다수가 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멍이 들거나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손목 골절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 위험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오랜 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폐렴, 욕창, 혈전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골다공증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있어도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한 도둑이라고도 불립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후에야 골다공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은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듀얼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는 검사인데 아프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뼈의 밀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골다공증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섭취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만 많이 드시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먹은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데 실내 생활이 많은 어르신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낙상 예방입니다. 집 안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하세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나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거실이나 복도에 발에 걸릴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시고 야간에 화장실 가실 때를 위해 발밑 조명을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슬리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끌려서 벗겨지기 쉬운 슬리퍼는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발을 감싸는 형태의 안정적인 실내화를 신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출하실 때도 굽이 높거나 미끄러운 신발은 피하시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시력 관리도 낙상 예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경 도수가 맞지 않거나 백내장 등으로 시야가 흐리면 발밑을 잘 보지 못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고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복용 방법을 꼭 지켜주세요. 일부 골다공증 약은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신 후 30분 동안 눕지 않고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는 등 복용 방법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복용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식도 자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약사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방법대로 정확히 드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질환, 퇴행성 관절염. 5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65세 이상에서 약 70% 이상이 경험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 없어지고 그로 인해 뼈와 뼈가 마찰하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것,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잘 안 펴지는 것, 날씨가 흐리거나 추울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은 수술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대다수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으로는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평지 걷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운동들은 무릎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반면에 깊은 스쿼트나 무리한 등산, 점프 같은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 생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반 다리로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의자와 식탁을 사용하시고 좌병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무릎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이미 달아져 없어진 연고를 다시 자라게 하는 건강식품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에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운동과 체중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가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우리가 걸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힘이 실립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7배에서 8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5kg만 줄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15kg에서 40kg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식이 조절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릎 통증이 있으실 때 온찜질과 냉찜질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좋고 만성적으로 뻣뻣하고 아플 때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찜질을 하시면 뻣뻣한 관절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6번째, 주의해야 할 것,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6번째로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65세 이상에서 약 10%가 치매를 가지고 있고 경도 인지 장애까지 포함하면 약 20%에서 30%가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급격히 올라가서 85세 이상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치매는 단일 질환이 아니라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전체 치매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도 기억력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에서의 기억 장애는 어제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은 기억이 나지만 치매에서의 기억 장애는 힌트를 주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의 초기 징후를 알아두시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 물건을 놓은 곳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것,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날짜와 요일을 자주 혼동하는 것, 돈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 성격이 변하는 것,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의를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 독서나 퍼즐 같은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이 곧 뇌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습관도 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지중 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과일, 채소,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양식으로 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 식단에서도 생선을 자주 드시고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서 가공식품을 줄이시면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흡연은 뇌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금연과 절주가 뇌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청력 저하도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뇌에 들어오는 자극이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셨다면 보청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잠을 잘 자는 것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매 유발 물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러 질환이 동시에 있을 때의 관리.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질환들이 하나씩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5세 이상에서 만성 질환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 약 70%, 3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도 40%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 질환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을 여러 종류 드셔야 하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이 약은 식전에, 저 약은 식후에 드셔야 하고 복용 시간도 다르고 정말 복잡하시죠. 여기에 더해서 각 질환마다 식이 조절도 다르고 주의할 점도 다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각각 다른 의사 선생님께 약을 처방받으시면 약 간의 상호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같은 계열의 약을 중복해서 드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 한 분을 주치의로 정하시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면서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과를 방문하실 때도 현재 드시는 약 목록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약 복용을 쉽게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일별로 칸이 나뉘어져 있는 약통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주일분의 약을 미리 정리해 두면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운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걷기 운동 하나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약이 한 가지 질환에만 효과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운동은 정말 만능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힘드시면은 10분부터 시작하셔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식사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은 소금을 줄여야 하고, 당뇨가 있으면은 탄수화물을 줄여줘야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신경 쓰려면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예,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생선과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잡곡밥을 드시고 과일은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소금도 줄고 탄수화물도 조절되고 나쁜 기름도 줄어듭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수분 섭취량에 대해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정기 건강 검진 꼭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질환들의 공통점 하나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 질환들 대부분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혈압도 증상이 없고, 당뇨도 초기에는 잘 모르고,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느끼지 못하고, 골다공증도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기 건강 검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반 건강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활용해 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66세 이상이라면 생애 전환이 건강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골밀도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무료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진을 받으셨으면은 결과를 꼭 확인하시고 그 이상 소견이 있으면은 반드시 해당 전문가에 방문하셔서 추가 검사와 상담을 받으세요. 검진 결과지를 받아놓고 안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안심할 수 있고, 이상이 있으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으니 어떤 경우든 본인에게 이롭습니다. 또한 본인이 현재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어떤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첩에 약 이름과 복용 방법, 진단명을 적어두시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건강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이것저것 제한해야 하고,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통증과 불편함도 참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마음이 지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역할 상실, 배우자나 친구의 사별, 신체 기능의 저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울감이 있으면은 만성 질환 관리도 더 어려워집니다. 약 챙겨 먹기도 귀찮아지고, 운동할 의욕도 사라지고, 식사도 대충 하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그러면은 또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기분이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거나,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으셨거나,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식욕이 크게 변했거나,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하다면은 의사 선생님께 이 부분도 상담해 주세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르신이 갑자기 외출을 안 하시거나,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평소와 달리 말씀이 없어지시거나, 식사를 거르신다면은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울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시는 것이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 활동, 종교 활동, 동호회, 봉사 활동 등 어떤 형태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면은 삶의 활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이고,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질환들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끊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 약 꾸준히 드시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후에 10분만 걸어보시는 것, 내일 아침에 혈압 한번 재보시는 것, 이번 주 안에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보시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리할 것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그 첫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시니어 생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